세상에서 제일 서운한 순간이 언제냐고 물으면 많은 이들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돈 빌려줬더니 사람을 잃었을 때요. 돈 때문이 아닙니다. 마음 때문입니다. 내가 믿었던 사람, 내가 도와준 사람, 그 사람이 모른 척할 때 느껴지는 건 손해가 아니라 배신이지요. 정약용은 목민심서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은혜는 돌려받을 때가 아니라 기억될 때 완성된다. 그 말은 갚음의 핵심은 돈이 아니라 기억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돈을 빌려놓고 모른 척하는 사람은 그 은혜의 기억을 지운 사람입니다. 그건 단순한 무책임이 아니라 관계의 단절입니다. 그런데 더 괴로운 건 그 사람을 탓하기도 어렵다는 겁니다. 괜히 말 꺼냈다가 그깟 돈 갖고 왜 그래? 이런 말 한마디 들으면 내가 오히려 속 좁은 사람처럼 보이죠.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은 침묵합니다. 하지만 그 침묵이 마음을 좀 먹습니다. 결국 돈보다 더 큰 걸 잃게 됩니다. 나 자신에 대한 존중. 정약용은 인간관계의 본질을 이심이라 했습니다. 마음과 마음으로 통하는 것이 관계의 근본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돈거래는 이심을 시험하는 자리입니다. 서로의 마음이 얼마나 진심인지, 그 사람이 책임을 질 줄 아는 사람인지, 그때 비로소 드러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화를 내지 않고 체면을 깎지 않으면서도 상대가 스스로 돈을 갚게 만드는 방법은 없을까? 정약용의 지혜는 이럴 때 더욱 빛납니다. 그는 사람을 바꾸려 들지 않고 사람이 스스로 부끄러움을 느끼게 만드는 말을 택했습니다. 그 부끄러움이야말로 가장 강력한 설득이기 때문이지요. 지금부터 말씀드릴 세 가지 말은 화를 내지 않고도 상대의 양심을 깨우는 정약용식 대화의 기술입니다. 이 세 마디면 돈보다 더 큰 관계의 균형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이 한 문장은 정약용의 인간관 철학이 그대로 담긴 말입니다. 그는 늘 사람은 이익보다 의리를 따라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 말의 힘은 상대의 양심을 바로 세우는 정면의 거울에 있습니다. 내가 당신 믿은 건 돈 때문이 아니었어요. 이 말에는 공격이 없습니다. 책망도 없습니다. 하지만 듣는 사람의 마음은 순간 멈춥니다. 왜냐하면 그 말은 너는 지금 돈보다 못한 사람이라는 뜻을 직접적으로 말하지 않으면서도 정확히 전달하기 때문입니다. 이 말은 화나 감정이 아닌 도덕적 울림으로 작동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스스로를 괜찮은 사람이라고 믿고 싶어 합니다. 그 자존심이 건드려질 때 비로소 부끄러움이 찾아옵니다. 정약용이 흥학문답에서 이렇게 썼지요. 사람은 도를 잃으면 스스로 부끄러워할 줄 알아야 한다. 바로 그 스스로 부끄러움이 인간을 회복시키는 힘입니다. 이 문장은 상대에게 부끄러움을 돌려줍니다. 내가 돈을 바란 게 아니라 믿음을 줬다. 그 사실을 상기시키는 순간 상대는 자신이 돈이 아닌 신뢰를 갚지 못했다는 것을 느낍니다. 이때 중요한 건 말의 어조입니다. 화를 섞지 마세요. 담담하게 마치 진심을 고백하듯이 말하는 겁니다. 나는 당신 믿은 거예요. 돈은 그저 그 믿음의 증표였을 뿐이에요. 이 말을 들은 사람은 반박하기 어렵습니다. 돈 이야기를 넘어 사람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내게 진심이었다면 지금 이 침묵은 너무 잔인하다는 뜻이 묵직하게 전달됩니다. 정약용은 사람의 도리를 강조할 때 항상 감정의 절제를 전제로 삼았습니다. 감정으로 꾸짖으면 상대는 방어하지만 양심으로 깨우면 스스로 돌아보게 됩니다. 이 첫 번째 말은 상대를 비난하지 않으면서도 그 마음 깊숙이 나는 믿음을 저버렸다는 자각을 심어줍니다. 그 자각은 종종 어떤 꾸짖음보다 강력합니다. 이 문장을 던지고 나면 상대는 잠시 말을 잃습니다. 그 침묵의 시간 동안 그의 마음속에서는 싸움이 일어납니다. 나는 정말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그래, 이건 내 책임이야. 그 싸움이 끝나면 그는 조용히 연락을 해옵니다.
돈을 요구하는 말보다 양심을 깨우는 말이 오래갑니다. 이게 바로 정약용이 남긴 도리의 철학이지요. 이 말은 얼핏 들으면 배려하는 듯하지만 사실은 가장 강력한 책임의 거울입니다. 정약용의 인간 이해는 바로 이런 미묘한 역설 위에 서 있습니다. 겉으로는 부드럽지만 그 속엔 단단한 윤리가 흐릅니다. 혹시 지금 형편이 어렵다면 천천히 하셔도 괜찮아요. 이 말의 핵심은 천천히가 아니라 괜찮아요입니다. 그 한마디는 공격을 멈추는 대신 상대의 양심을 드러나게 만듭니다. 사람은 누가 자신을 이해해 줄 때 도리어 스스로 부끄러움을 느낍니다. 그 부끄러움이 바로 정약용이 말한 자성의 힘입니다. 이 말에는 세 가지 철학적 작용이 있습니다. 첫째, 공격의 해체입니다. 보통 돈 문제를 말할 때 사람들은 상대가 자신을 압박한다고 느낍니다. 언제 갚을 거야? 잊은 거 아니지? 이런 말들은 이성보다 방어를 불러옵니다. 하지만 괜찮아요. 라는 한마디는 그 방어벽을 허물어버립니다. 상대의 마음은 저 사람은 나를 믿고 있구나로 바뀌고 그 신뢰가 부끄러움을 불러옵니다. 둘째, 체면의 통로를 열어주는 일입니다. 돈을 갚지 않는 사람의 심리는 복잡합니다. 갚을 돈이 없을 수도 있지만 사실은 체면이 상해서 연락을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들은 미안함이 커질수록 더 연락을 피합니다. 이 말은 그들의 체면을 회복시켜줍니다. 당신을 이해한다. 그 한마디에 그들은 다시 사람으로 돌아옵니다. 이해받았다는 경험은 가장 강한 자각을 낳습니다. 내가 이 믿음을 저버리면 안 되겠구나. 셋째, 은혜의 부메랑 효과입니다. 정약용은 애절향에서 말했습니다. 덕은 갚지 않아도 돌아오고 원망은 갚으려 해도 남는다. 진심으로 베푼 말은 언제든 돌아옵니다. 괜찮아요. 라고 말했을 때 그 말의 울림은 상대에게 오래 남습니다. 그리고 언젠가 형편이 나아질 때 그는 그 말을 떠올립니다. 그때 비로소 그는 갚습니다. 돈이 아니라 신뢰를요. 이 말의 어조가 중요합니다. 냉수 없이 부드럽고 단정하게. 괜찮아요는 포기나 체념의 말이 아닙니다. 그건 신뢰를 전제한 단호한 태도입니다. 나는 여전히 당신이 도리를 지킬 거라 믿는다. 이 메시지가 은근하게 전달됩니다. 정약용은 인간에게 가장 큰 벌은 비난이 아니라 양심의 침묵 속에서 부끄러움을 느끼게 하는 일이라 했습니다. 이 말은 바로 그 부끄러움을 건드립니다. 화를 내지 않고 소리를 높이지 않고 단지 품격으로 상대를 불편하게 만드는 것. 그게 바로 정약용식의 도덕적 설득입니다. 이 마지막 문장은 정약용 철학의 정수를 담고 있습니다. 그는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힘은 논리도 권력도 아닌 겸손이라 했습니다. 겸손은 자신을 낮추는 것이 아니라 상대가 스스로 높아지게 만드는 지혜입니다. 혹시 나 때문에 마음이 불편했다면 그건 미안해요. 이 말은 듣는 사람의 방어를 완전히 무너뜨립니다. 왜냐하면 빌려준 사람이 사과하는 역전의 구조 속에 양심은 스스로 깨어나기 때문입니다. 빌린 사람의 마음 속에는 이미 두 가지 감정이 있습니다. 미안함과 합리화. 처음엔 미안했지만 시간이 지나면 그 사람은 괜찮을 거야. 요즘 서로 바쁘잖아. 이런 식으로 스스로를 속이며 죄책감을 눌러왔습니다. 그런데 당신이 먼저 미안해요. 라고 말하면 그 눌려있던 미안함이 한꺼번에 쏟아집니다. 이건 단순한 말의 효과가 아닙니다. 양심의 역설적 자극입니다. 정약용은 경세유표에서 말했지요. 인간은 부드러움에 굴복하고 거침에 대항한다. 즉, 부드러움이야말로 진짜 단호함이라는 뜻입니다. 이 말 한마디가 그 부드러움의 정점입니다. 이 문장을 사용할 때 중요한 것은 톤과 타이밍입니다. 감정이 섞인 순간에 하면 안 됩니다.
오히려 담담하고 조용할 때 그 한마디가 칼처럼 깊이 박힙니다. 내가 괜히 마음 급하게 한 건 아닌지 모르겠어요. 혹시 나 때문에 마음이 불편했다면 그건 미안해요. 이 말을 들은 사람은 자신이 오히려 부끄러워집니다. 아니, 왜 그 사람이 미안해하지? 그 부끄러움은 곧 도리의 기억으로 바뀝니다. 그래, 이건 내가 먼저 해야 하는 일이지. 정약용의 인간관은 언제나 같았습니다. 사람의 본성은 선하다. 다만 그것을 일깨워줄 거울이 필요할 뿐이다. 이 말은 바로 그 거울을 들이대는 말입니다. 책망이 아니라 반성과 존중의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이 세 번째 말은 상대에게 두 가지 신호를 보냅니다. 하나는 당신을 여전히 사람으로 보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이건 아주 강력한 메시지입니다. 상대가 이미 나를 실망시켰어도 나는 여전히 당신을 믿는다는 뜻이니까요. 그 믿음 앞에서 사람은 쉽게 도망치지 못합니다. 다른 하나는 내 마음의 주도권을 지키는 신호입니다. 미안해요. 라고 말하면서도 당신은 굴복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감정을 통제하고 상대를 조용히 이끌어내는 주도자가 됩니다. 그건 감정의 승리자의 언어입니다. 이 말이 끝난 뒤에는 더 이상 설득하지 마세요. 그 침묵이 상대의 마음속에서 양심을 자라게 할 시간입니다. 정약용은 인간을 바꾸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스스로 부끄러움을 느끼게 하는 상황을 만들었습니다. 그게 진짜 설득이기 때문이죠. 사람을 움직이는 건 말이 아닙니다. 그 말 뒤에 있는 품격의 무게입니다. 정약용이 평생 사람들에게 존경받았던 이유도 그가 말로 설득하기보다 태도로 감동시켰기 때문입니다. 이 세 마디. 내가 당신 믿은 건 돈 때문이 아니었어요. 형편이 어렵다면 천천히 하셔도 괜찮아요. 혹시 나 때문에 마음이 불편했다면 미안해요. 이 세 문장은 따로 떨어진 말이 아니라 하나의 흐름입니다. 신뢰에 겸손으로 이어지는 관계의 회복 구조입니다. 이 말들이 힘을 가지는 이유는 상대의 양심을 깨우는 동시에 당신의 품격을 지키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자신보다 품격 높은 사람 앞에서는 자기도 모르게 조심스러워집니다. 그게 인간의 본능입니다. 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어느 중년의 남성이 있었습니다. 젊은 시절 친구가 급하게 돈이 필요하다 해서 큰 돈을 빌려줬습니다. 처음엔 한 달만 하던 친구가 두 달, 세 달, 결국 연락을 끊었습니다. 그는 분노보다 허탈했습니다. 1년이 지나 우연히 길에서 그 친구를 만났습니다. 그는 화를 내지 않았습니다. 그저 이렇게 말했답니다. 그때 돈이 아니라 믿음을 맡긴 거였어. 괜찮아. 네가 지금 어렵다면 천천히 해. 혹시 나 때문에 불편했다면 그건 미안해. 그 말을 들은 친구는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며칠 뒤 그는 손편지와 함께 돈을 보냈습니다. 편지의 첫 줄엔 이렇게 적혀 있었다고 합니다. 그날 내 말이 너무 부끄러워서 잠을 못 잤다. 이것이 품격이 만든 회복의 순간입니다. 화를 낼 수도 있었지만 그는 상대의 양심이 깨어날 공간을 열어준 겁니다. 정약용이 말한 이심, 마음으로 마음을 움직이는 힘이 바로 그것입니다. 사람은 도덕적으로 설득될 때보다 존중받을 때 변화합니다. 당신이 존중의 언어를 쓰면 상대는 스스로 자신을 돌아봅니다. 그건 이겼다가 아니라 깨우쳤다는 경지입니다. 정약용은 말했습니다. 도리를 말하지 말고 도리를 보이라. 즉, 옳음을 외치기보다 옳음을 살아 보이라는 뜻입니다. 이 세 마디의 힘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그 말들은 설득이 아니라 시선입니다. 그 시선은 화를 내지 않고도 사람을 무릎 꿇게 합니다. 그리고 그 이후의 관계는 달라집니다. 그는 당신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대신 존중합니다. 그 존중이 쌓이면 그는 다시는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습니다.
이건 단순히 돈을 돌려받는 차원이 아니라 사람을 다시 살려내는 일입니다. 이 세 마디는 결국 돈을 돌려받는 법이 아니라 관계를 다시 품위 있게 세우는 법입니다. 정약용의 철학은 언제나 같았습니다. 사람을 꾸짖지 말고 도리를 일깨워라. 정약용은 인간관계를 이익의 계산이 아니라 신뢰의 문장으로 썼던 사람입니다. 그에게 신뢰는 계약서보다 강했고 그 신뢰를 지키는 일은 세속의 성공보다 더 큰 가치였습니다. 그가 남긴 기록들에는 언제나 같은 문장이 반복됩니다. 사람이 마음을 잃으면 만 가지를 얻어도 허무하다. 이 말은 지금의 우리에게도 그대로 닿습니다. 돈을 빌려줬는데 상대가 모른 척할 때 우리는 돈보다 마음을 잃었다는 상실감을 느낍니다. 그때 대부분의 사람은 두 가지 선택을 합니다. 하나는 관계를 끊는 것, 다른 하나는 끝없이 참는 것. 하지만 정약용의 길은 그 둘 중 어디에도 있지 않습니다. 그의 길은 품격 있는 경계입니다. 즉 마음을 닫지 않되 자신의 중심은 잃지 않는 길입니다. 그 중심이 바로 신뢰의 주인으로 사는 법입니다. 신뢰의 주인은 세 가지 원칙을 지킵니다. 첫째, 신뢰를 남에게서 찾지 않는다. 정약용은 말했습니다. 믿음은 남이 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키는 것이다. 상대가 나를 배신하더라도 그 순간 내 신뢰의 품격은 여전히 내 손에 있습니다. 상대의 행동이 내 품위를 결정하지는 않습니다. 둘째, 신뢰의 경계를 분명히 한다. 정약용은 인간관계를 수평적 도리로 보았습니다. 즉, 사랑이나 우정이라도 한쪽이 일방적으로 희생하면 깨진다는 뜻이죠. 도리는 멀리하면 서늘하고 너무 가까우면 상한다. 그러니 신뢰는 거리를 알아야 유지됩니다. 돈을 빌려줄 때도 마음을 나눌 때도 자기 경계를 알고 행동하는 것이 결국 사람을 지키는 법입니다. 셋째, 신뢰를 잃어도 미움을 남기지 않는다. 정약용은 세상의 어리석음을 알면서도 끝내 사람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미움은 다시 나를 가두는 감옥이라 했습니다. 그 말을 그대로 받아들이면 상대가 약속을 어겼을 때 그 미움을 품는 건 결국 나를 갉아먹는 일입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의리 없는 자를 책망하지 말고 스스로 의리를 잃지 않게 하라. 이 세 가지 원칙은 오늘의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신뢰의 주인으로 산다는 건 남에게 휘둘리지 않는다는 뜻이고 내 마음의 품격을 누구에게도 맡기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상대의 잘못을 모른 척하라는 말은 아닙니다. 다만 그 잘못을 내 분노의 연료로 쓰지 말라는 것입니다. 신뢰는 복수의 대상이 아니라 나 자신을 보호하는 울타리입니다. 이렇게 보면 돈을 갚지 않는 사람은 당신의 신뢰를 시험한 사람입니다. 그 시험 앞에서 당신이 평정을 지키면 그건 이미 통과입니다. 당신이 분노하지 않고 품격을 지켰다면 그 돈의 가치는 이미 회복된 것입니다. 그게 정약용이 말한 이기는 법입니다. 돈으로 이기지 말고 품격으로 이겨라. 세상은 돈으로 얽히고 돈으로 멀어집니다. 그러나 끝내 남는 것은 돈이 아니라 그 돈을 둘러싼 사람의 태도입니다. 정약용은 말했습니다. 은혜를 갚지 못한 사람은 가난한 자보다 더 가련하다. 그는 돈을 잃는 것보다 양심을 잃는 것이 더 큰 불행이라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의 철학은 언제나 같았습니다. 사람은 도리를 지킬 때 부유하다. 돈을 빌려주고도 마음의 평정을 지키는 사람은 이미 부자입니다. 그는 분노 대신 품격을 택했기 때문입니다. 화내지 않아도 그 사람의 양심을 흔들 수 있는 힘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앞에서 말한 세 문장은 단지 돈을 돌려받기 위한 말이 아니었습니다. 그건 사람을 되찾기 위한 말이었습니다. 내가 당신 믿은 건 돈 때문이 아니었어요. 신뢰를 일깨우는 말. 혹시 지금 형편이 어렵다면 천천히 하셔도 괜찮아요.
이해를 건네는 말. 혹시 나 때문에 마음이 불편했다면 미안해요. 겸손으로 양심을 두드리는 말. 이 세 문장은 정약용이 평생을 두고 전한 도의와 인간의 품격의 요약입니다. 그는 사람의 악함보다 그 안의 선함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 선함은 언제나 부드러운 말 한마디에 깨어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돈을 빌려주고도 모른 척하는 사람은 그 순간 이익을 얻은 것 같지만 사실은 자신을 잃은 사람입니다. 반면 화를 내지 않고 품격으로 대응한 사람은 손해를 본 것 같지만 자신을 지킨 사람입니다. 정약용은 이런 사람을 의로운 사람이라 불렀습니다. 그 의로움이야말로 시간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 진짜 이익입니다. 우리는 종종 묻습니다. 이 세상에서 착하면 손해 아닌가요? 정약용은 그 질문에 이렇게 답했을 겁니다. 착함은 손해가 아니라 가장 오래가는 투자다. 신뢰는 돈보다 느리지만 한 번 쌓이면 절대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 믿음이 당신의 이름이 되고 그 품격이 당신의 재산이 됩니다. 이제 기억하세요. 돈을 잃어도 신뢰를 잃지 마세요. 당신의 말이 상대의 양심을 깨웠다면 그 돈은 이미 돌아온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돈을 받아내는 진짜 방법은 요구가 아니라 존중으로 부끄러움을 일으키는 것. 그 부끄러움이 양심을 깨우고 양심이 관계를 회복시킵니다. 정약용의 말처럼 도리로 지은 인연은 오래가고 이익으로 맺은 인연은 금세 사라진다. 당신이 도리로 사람을 대했다면 언젠가 그 인연은 다시 당신에게 돌아옵니다. 그게 진짜 갚음이고 진짜 승리입니다. 내 삶을 바꾸는 지혜였습니다.